네, 여의도 인사이트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염승환 이사님의 또 인사이트와 함께 해보는 날이에요. 모셔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시장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만약에 네네. 본다면 좋다라고는 할 수 없는 그건 맞죠. 좋은 상황이긴 건 하죠. 아니죠. 예. 근데 그렇다고 그렇다고 또, 맞아요. 네. 그렇다고 뭐 그게 네.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또 나쁘진 않아요. 오, 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공포스럽죠. 오늘도 보면 미국도 많이 빠지고 맞아요. 또 사실 그 유가도 100달러 다시 갔죠. 음. 지금 달러가 100을 또 돌파했어요. 환율도 오르고 이러면은 사실 우리 그냥 심정적으로는 지수 한 3, 4% 최소 빠질 것 같다. 근데 마이너스 1.7에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악조건에서도 버티는 거 보면은 참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긴 하고 또 오늘 코스닥은 또 플러스 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이 센 거는 같은데 근데 이런 환경에서 그렇다고 한국 혼자 막 또 치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뭔가 좀 답답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그래도 지금 이런 전쟁 상황에서 좀 수혜 받을 만한 그런 기업들도 좀 찾아다니는 것 같고 그리고 코스닥 액티브 ETF가 요즘에 유행하다 보니까 또 다음 주에 또 상장이 있나 봐요. 막 그런 맞아요. 것도 찾아서 오늘 또 일부 기업들 움직였던 것도 같은데 한마디로 시장의 유동성은 많다. 다만 위로 올릴 수 있는 용기는 아직은 없는 상황이고 예, 밑에 방어력은 어쨌든 한국 증시가 되게 좀 센 예,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게 또 주말 사이에 매크로 이슈가 또 바뀌면 다음 주에 또 흔들릴 수도 있는 거라서 일단 오늘 밤에 또 미국 증시가 일단 뭐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답답할 수도 있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 하락하는 게 아니라 뭔가 전쟁의 위험에서 그래도 조금은 멀리 떨어져 있다거나 네. 좀 호재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 중심으로 수급이 또 몰리는 걸 보면 시장이 완전히 또 꺾이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진짜 오늘 개장 전만 해도 두려움이 컸었는데 맞아요. 꽤 잘 버티네. 뭐 이런 느낌으로 맞습니다. 좀 시장이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그 액티브 ETF 얘기를 해주셨는데 액티브 ETF 그 2종에 이틀간 개인 순매수가 한 1조? 맞아요. 네. 예.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니까 확실히 이제 이런 흐름을 보더라도 이제 코스닥인가? 뭐 종목장세인가? 아니면 코스닥엔 정책 기대감까지 이제 좀 붙어 있으니까 덜 빠지고 올라갈 때 조금 탄력이 좋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시장 색깔이 좀 바뀌었나 이런 생각도 드는 요즘이거든요. 색깔은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네. 원래 그러니까 1, 2월은 명확했죠. 그냥 반도체, 뭐 로봇, 현대차, 증권주, 뭐 이런 이제 세 가지 테마에다가 뭐 조방원도 좀 같이 가주면서 시장이 지수로 그냥 땡겼는데 그때는 코스닥이 또 약했잖아요. 뭐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3월에 이렇게 한번 맞다 보니까 여기서 아무리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다고 해도 매크로가 이게 방해라니까 오르긴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시장이 정말 센 게 약세장은 다 빠져버리거든요. 계속 또 약할 때는 빠지는데 코스닥에 이제 액티브 ETF 나온다고 하니까 시장이 글로 이동을 해버려요. 그만큼 대기 매수도 풍부하고 시장 자체 힘 자체는 아직 좀 저는 좀 살아있다. 다만 그 수급이 지수로 올리는 종목이 아니라 코스닥으로 이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늘도 사실 코스닥 강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좋다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코스닥이 어떤 펀더멘탈로 가면은 되게 좋은데 지금 펀더멘탈이 아니고 수급 찾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수급이 더 이상 안 들어오면 또 이제 역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다라고만 할 수 없지만 근데 이걸 그렇다고 뭐 나쁘게 볼 건 아니고 그만큼 시장에 돈도 풍부하고 시장이 뭔가 좀 돈 될 만한 것들을 찾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스마트한 거죠. 발빠르게. 그리고 이런 특정 ETF가 저도 이렇게 인기 있는 거는 처음 봤거든요. 어떤 ETF에 이렇게 열광한 거는 출시 제가- 일도 지금 예. 체크하고 있고. 본 적이 없어요. 네. 얼마나 지금 코스닥 액티브 ETF에 사람들이 지금 관심이 많은지 다른 거는 사실 이제 관심에서 좀 벗어나 있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또 한화 자산운용이 또 상장하는 것 같고 네. 미래에셋도 거기 액티브 같은데 그 기술 수출하는 바이오 그것만 또 골라가지고 하는 ETF. 그러니까 되게 ETF들이 구성도 되게 다들 좀 요즘에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개인 체험들이 딱 선호하기 좋게. 그런 것들이 또 다음 주에 또 상장하니까 계속 당분간은 그런 쪽으로 시장이 막혀 있다면 코스닥 액티브 ETF 쪽으로 관심들은 계속 좀 쏠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힘은 살아있다. 예. 그 코스닥 수급만을 봐도 그 신호는 나오고 있다. 하지만 펀더멘탈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실적 바탕으로 가는 회사들은 그건 물론 있지만 예.
다 그렇진 않기 때문에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경계심을 좀 가져봐야 되는데 어쨌든 ETF에 이렇게 또 네. 뜨거운 것도 처음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도 어쨌든 지금 시장의 중심은 유가 뭐 전쟁, 네. 지정학적인 게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이니까 오늘 자료도 좀 갖고 와 주셨고 이런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공습 이거를 이제 초반이랑 한 2주쯤 지난 지금과 조금 해석이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양상도 살짝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초반에 미국 시장에서 이제 크게 흔들리다가 올렸던 그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곧 끝난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니네가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결정해. 이라는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이제 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양상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네. 근데 이게 참 이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한국에 있는 투자자분들께서 컨트롤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렇죠. 그냥 예상밖에 할 수가 없고 밤사이에 또 무슨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거고. 근데 매일매일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우리가 신경 쓰면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먼저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 이란 소음에 휘둘리지 마셔라. 예, 장기적으로는 저는 물론 그 변수가 어떤 변화를 또 초래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도 다 겪어냈잖아요. 물론 1년이란 좀 시간 동안 힘들긴 했지만 근데 그때랑은 또 다르게 지금은 고금리 시대가 아니잖아요. 고물가 시대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될까봐 좀 무서운 거지. 근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셨으면 저는 오히려 좋겠고. 근데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란 뭐냐면 결국 이런 거죠.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도 왜 갑자기 전쟁 빨리 끝내려고 하지? 뭐 다 알잖아요. 중간 선거. 이대로 보면 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 오늘 이제 그 이란 하메네이의 둘째 아들이 이제 자기가 최고 지도자가 됐고 되게 센 발언을 했죠. 호르무즈 폐쇄 지속된다. 그게 첫 발언이었죠. 예, 그게 공식적으로. 불바다 만들겠다. 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어떤 지도자도 지금 전쟁 중인 상황에서 그 자기 아버지가 죽고 새로운 지도자가 됐어요. 거기서 약하게 보일 수는 없어요. 당연히 세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뒤에서는 근데 둘 다 저는 출구 전략을 세우고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원하는 건 그거죠. 이제 이란 정부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대통령이 했던 얘기는 이란에 대한 안전 보장만 해달라. 그럼 뭐 전쟁 끝낼 수 있다. 이렇게 했고 트럼프는 이제 두 가지를 원하죠. 호르무즈 해협 이거 통행권하고 이란의 그 우라늄 농축된 것들이 한 12개인가가 이렇게 숨어 있대요. 그걸로 핵폭탄 만드는데 그거를 이제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찾을 수가 없나 봐요. 숨겨놔가지고. 달라는 거죠. 이거를. 근데 이거를 지금 당장 협상에서 이게 결론 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3월 말까지는 서로 좀 치고받으면서 일단 시간 끌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은. 근데 너무 오래 끌 수는 없어요. 서로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번 달 말까지는 좀 소음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이 조금 어쨌든 이제 정치적으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좀 급하긴 하거든요. 국제유가 저번에 $120 딱 가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날 바로 때리잖아요. 전쟁 빨리 끝난다. 되게 다급해진 거예요. 예.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3월 말로 가면 이란이 좀 방해는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미국 해군이 좀 준비가 될 것 같아요. 기뢰 제거도 좀 해야 되고 보험도 좀 해줘야 되거든요. 호위도 하고. 네, 맞아요. 그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걸 네. 아마 3월 말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3월 말로 가면 지금보다는 좀 상황 나아질 거는 같아요. 3월 말까지도 어쨌든 전제는 안 끝난다는 쉽게 안 끝날 전제로 것 준비를 같아요. 예. 하는 근데 거네요. 그걸 지금 반영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근데 처음에는 한 4, 5주 얘기했으니까 맞아요. 4, 그렇게 되면 5주면 거의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4, 5주면 4월 초니까 2월 28일부터 전쟁이 시작됐으니까 사실 4, 5주면은 4월 첫째 주까지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때까지는 전쟁이 쉽게 끝나진 않지만 그 전쟁의 강도가 좀 약해지면서 서로 좀 뭔가 이제 만나기라도 한다면 출구 전략을 세우는 거니까 저는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하신다면 너무 이제 전쟁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저는 없지 않나. 다만 여기서 그렇다고 낙관론을 펼칠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전쟁 때문에 3월 증시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건 감안을 하시고 다만 이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거는 이 전쟁 때문에 바뀌는 게 있단 말이에요. 구조적으로. 거기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서 저는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오늘도 보시면 원전주가 급등했어요. 그렇죠. 원전이 왜 급등했을까요? 어제는 태양광이 날아다닙니다. 그저께는 조선주가 가고. 이 공통 분모가 있어요. 트럼프는 에너지 패권을 갖고 싶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베네수엘라를 때렸고 저기 어디 때렸죠? 여기 이제 이란 때렸죠. 여기를 통제하는 순간 중국이 고립돼요. 뭐 그건 다 아실 거예요. 중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그 원유 수입을 이제 일정 부분 하고 있었고 또 여기 이란에서 대부분 수입하죠. 여기가 이제 끊어지거든요, 지금. 그럼 제일 타격받는 국가는 사실 중국이고 트럼프는 저걸 좀 노린 것 같아요. 에너지 패권. 미국이 밀리는 게 중국에 밀리는 게 두 개거든요. 첫 번째 히토류. 두 번째가 전기 요금이 좀 중국보다 비싸요. 비싸다. 예. 전력 문제가 좀 있어요. 근데 이거를 트럼프는 좀 통제하고 싶은데 히토류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히토류 하려고 저기 그린란드도 달라 그랬던 거고. 근데 이번에 이쪽 물기를 끊어버리면 중국이 일단 타격받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자기네 원유를 또 수출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이제 이번 달 말에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텐데 거기서 의제 중에 하나가 미국 LNG 수입, LNG 수출이죠, 중국에 원유 수출. 네. 요거를 이제 꺼내 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런 걸 통제하면서 또 통제를 하면 국제 유가를 충분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낮춰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여러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그림을 좀 이해하시면 답은 나와요. 여기서 누가 수혜를 받을 건가? 결국엔 조선주가 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저기 이쪽에서 수출하는 물량이 이제 미국 중심으로 만약에 돌아간다고 생각을 네.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운항거리가 길어지게 되니까 또 미국에서는 여기서 카타르에서 LNG가 100% 이쪽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카타르에서 수출이 좀 막힌다면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호주랑요. 미국입니다. 미국의 LNG랑 호주가 수출 많이 하니까. 요즘에 포스코인터가 오르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포스코인터가 저기 호주에 천연가스 그 운영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전쟁과 맞물려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게 전쟁 끝난다면 그럼 전쟁 끝나면 다시 돌아갈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게 안 보고 구조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전쟁이 끝나도 이제 우리는 진짜 이제 중동 전쟁 진짜 미치겠다. 이거 나올 때마다 에너지 막히니까 그러면 대체제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러시아랑 아시겠지만 러시아가 파이프 통해서 독일에다가 얼마나 싸게 천연가스 공급했습니까? 근데 그거 끊어지면서 무슨 일이 발생했죠? 미국에서 LNG로 수출하기 시작했잖아요. 지금도 하잖아요. 27년부터는 이제 유럽이 러시아에서 이제 아예 가스를 안 받아요.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 전쟁 하나가. 지금 이제 4년 지났는데 이번 전쟁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산업을 바꿨고 태양광이 올라간 이유도 명확합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했잖아요. 이거 안 된다. 빨리 우리 에너지 다변화시키자. 원전도 마찬가지죠. 예.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너무 이렇게 소음 갖고 야 전쟁 언제 끝날까 이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 전쟁이 말하고 있는 그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그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꼭 공부해서 뭐 잘 분석해서 투자하시면 되는 거. 근데 오늘 밤에 트럼프가 무슨 얘기할지 또 그건 알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뭐 통제가 안 돼요. 다음 주에 또 뭐 유가가 어떻게 될지 맞출 수 있나요? 근데 이거는 맞출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맞출 수 있는 영역에 좀 집중하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통제할 수가 없죠. 아예 어떻게 없어요. 그건 하겠어요. 뭐 우리가 그리고 어떻게 뭐, 하겠습니까? 예. 그건 뭐 어떤 방법이 이슈가 없습니다, 전해질지 이거는 이제 어떤 대응의 영역일 수도 예. 있고 그렇지만 미리 좀 구조적으로 변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 보자. 그래서 말씀해 주신 금 전개 보면 대표적으로 조선, 그죠? 에너지도 뭐 말씀하신 것처럼 신재생, 원전 맞아요. 이게 좀 다양하잖아요. 신재생 네. 안에도 뭐 태양광, 풍력 막 여러 가지로 나눠지고 이런 구별은 좀 어떻게 볼까요? 다 괜찮다고 보시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건 아닐 좀 거 아니에요. 네. 그림도 하나 보시면 여기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이렇게 다니는데 여기 되게 좁잖아요. 사실 여기도 어떻게 병목이죠. 그래서 병목을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제가 했던 얘기가 아니라 그 청와대 정책실장이시죠. 그 김용범 정책실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나라가 4가지 병목에 위에 올라타 있대요. 그게 뭐냐면 반도체, 변압기, LNG 운반선, 그 다음에 방산. 특히 이번 전쟁으로 미사일이 병목에 빠졌죠. 미사일 지금 LIG 넥슨의 청궁. 그게 빨리 지금 수출, 달라. 예, 그거 지금 청궁2. 네. 부족하니까. 네. 중동 전쟁은 미사일로 싸우거든요. 이 병목에 우리가 다 올라타 있어요. 그래서 병목이 뭐죠? 이 좁은 통로인데 우리나라의 이 4가지 산업을 거치지 않으면 뭘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시대에는. 마찬가지 AI도 마찬가지고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거 LNG 운반선. 마찬가지죠. 미사일. 중동 국가들은 미사일을 원하고. 요런 거에 좀 집중하자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은 뭐 제가 방산 얘기를 할 건 아니고 에너지니까 에너지 병목 쪽에서 이 오른쪽에 이거는 뭐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기업만 적은 거고 이 왼쪽을 보시면 돼요.
여기 조선, LNG 인프라, ESS, 태양광, 원전, 연료전지, 데이터 센터, 비상발전기, 전력기기 이런 쪽이 저는 다 이번 이제 전쟁 이슈로 인해서 한번 이제 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좀 산업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이걸 좀 갖고 싶거든요. 자기가 좀 지배하고 싶고 데이터 센터 짓고 메모리 반도체 삼성한테 반도체 공장 미국에 지어라 계속 압박하고 있죠. 그리고 예, LNG 지금 플랜트 만들어서 수출하기를 지금 원하고 있고 트럼프가 태양광 그렇게 싫어했는데 요새는 좀 찬성으로 또 돌아섰대요.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태양광 필요하죠. 원전은 뭐 정말 너무나 밀어붙이고 있고 거기에 배터리 중국 거 쓰지 마라. 한국 거 써야죠. ESS, 연료전지. 이런 게 다 에너지인데 공통점은 뭐죠? AI를 하기 위해서는 다 필요한 것들이죠. 그죠? AI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미국은 근데 이거를 자기가 통제하고 싶어요. 근데 통제하고 싶은데 혼자 못하니까 파트너가 필요한 거고 그 파트너가 한국이 된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또 다르게 생각하면 이 모든 걸 다 잘하는 나라가 어디죠? 중국이죠. 중국과 손잡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래서 왜 오늘은 사실 방산주 좀 빠졌잖아요. 네. 근데 왜 오늘 원전이 왜 올랐고 그 다음에 어제는 왜 태양광이 왜 올랐고 요걸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괜히 오른 게 아니거든요. 그냥 단지 뭐 이벤트 뭐 보고서 나와서 그게 아니에요. 요런 이제 구조를 이해하시면 이 산업들이 앞으로도 전쟁이 끝나고서도 저는 구조적으로 계속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 이슈로 조금 더 부각이 된 것도 물론 있지만 예. 전쟁이 아니었더라도 저기 보면 뭐 그죠? 아니어도 조방원이라든지 괜찮았어요. 신재생이라는 건 대미 투자도 엮여 있고 예. AI도 엮여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좀 긍정적이었는데 전쟁까지 전쟁 때문에 이게 이제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한번 이거 전쟁 끝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대통령이 어떤 나라에 원유를 저기 이란 호르무즈 통해서 많이 받았어요. 이번 사건으로 한번 충격 받았잖아요. 그러면 옛날처럼 그냥 또 이제 평화의 시대 오겠지 이럴까요? 대체제를 찾아야 돼요. 이제 어떤 정치인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그 대체제가 뭐냐? 원유를 대체하는 것들 뭘까? 에너지 중에. 그래서 태양광도 지금 급부상, 뭐 갑자기 풍력도 가고 그렇게 저는 될 수밖에 없는 그림이다. 전쟁이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전쟁 끝나고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전쟁 끝나면 유가 떨어지죠. 그러면 정유주는 좀 빠질 수 있어요. 그죠? 유가 떨어지게 되면 그런 게 아니라 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더 다변화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적인 걸 좀 찾아야 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 이제 요 방송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채팅창에 누가 전쟁 중에 주식을 해.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건 어쨌든 좀 부정적인 네. 이슈고 상당히 불안한 이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증시의 지수상으로 보면 이제 충격이 있을 수밖에는 없는 건데 그 안에서도 소위 뭐 이렇게 구조적인 변화라든지 수혜가 있는 쪽은 또 올라가기도 하고 뭐 이런 건데 이게 전쟁이 이제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계속 있었던 거니까 그 전쟁과 주식 시장에 대한 얘기를 또 여기 갖고 오셔서 요 근데 부분을 전쟁과 좀, 주식 네. 시장은 결론은 그거예요. 전쟁 나면 주식 사라는 거예요. 그냥 간단해요. 전쟁 나면 사라.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거기 캠피셔가 한 얘기예요. 예,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 있죠. 네. 그분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게 칼럼도 쓰시는데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그분이 또 유튜브도 찍으셨고 결론은 뭐냐면 전쟁과 주식 시장의 관계에서 당연히 빠져요. 초기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포에 주식 팔고 도망가시고 근데 결국 남는 건 후회밖에 없는 거죠. 예, 오히려 그때 주식을 투자했어야 되는데 이 많은 전쟁이 이렇게 펼쳐졌는데 S&P 500은 결론은 뭐죠? 이 전쟁 뚫고 다 올라갔거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전쟁 나왔지만 이때는 전쟁 때에 빠진 게 아니라 IT 버블 터질 때고 이때는 금융위기 때고 그죠? 그 다음에 코로나. 근데 중간에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전쟁들이 섞여 있어요. 근데 전쟁이 났다고 해서 주식을 팔면 결국 뭐 실패했다는 거죠. 예. 오히려 그분 얘기는 이게 과거의 데이터는 이렇게 가르친대요. 전쟁 나면 주식 사라. 예. 결국 성공했다. 예. 결국엔 그때가 예, 매수할 그때 사야 기회가 된다. 됐다. 근데 그렇다고 뭐 아무거나 사자는 게 아니라 네네네네. 가치가 좋아지는 게 왜 싸지잖아요, 가격이. 그리고 이번에는 좀 이제 제일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혹시 이게 전쟁이 장기화돼 가지고 우크라이나처럼 1년 정도 막 주가가 빠지는 거 아닌가. 그때 1년 빠졌거든요. 근데 그때는 주가가 고점에서 25% 빠졌어요. 전쟁 나고 25%. 1년 동안. 근데 지금은 이틀 만에 18%를 빼버렸어요. 이틀 만에.
그러니까 이미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그냥, 네. 그냥 빠질 만큼은 미리 빠졌기 때문에 옆으로 좀 늘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랑 또 다른 점은 지금은 금리 인하 사이클이고 그때는 그때 물가가 전쟁 전에 7%였거든요. 네. 미국 소비자 물가가 지금 2.4%니까 그때랑 또 다르긴 하죠. 그리고 이번 사이클은 소비재 사이클이 아니잖아요. 이때 2022년도는 그전 사이클이 소비재 사이클이었어요. 그때 코로나 때문에 돈 받아가지고 막 사람들이 지출하고 근데 유가 오르는데 소비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지금은 데이터 센터 사이클이에요. AI. 요거는 소비랑은 상관이 없이 기업들이 주도하거든요. 미국의 빅테크. 그들은 이란 전쟁 나도 돈 잘 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은 완벽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번 전쟁은 결국 뭐 역시 저도 마찬가지로 그 캠피시 의견처럼 기회가 될 수밖에 없는 저는 그런 좀 전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님 이제 지금 뭐 전쟁, 유가 요 이슈가 가장 중심에 있고 크기는 하지만 그 뭐 사모 신용 얘기도 부실하다 이거 계속 좀 신경 쓰이는 부분으로 나오고 금리 올해 인하 안 할 그죠? 가능성이 거의 뭐 네. 반영이 많이 되고 있고 뭐 이런 상황 요것도 조금 그러니까 이제 신경 써야 증시가 되는 그러기 부분인데. 때문에 그런 걸 소화하면서 지금 못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전쟁 터졌죠. 우리나라 1, 2월에 너무 올랐죠. 과열도 시켜야죠. 그러면은 우리가 딱 봐도 3월에 어떻게 달리겠어요. 3월은 쉬는 구간. 길면 4월까지. 그럼 그렇게 각오를 하시고 흔들릴 때 좀 모아보자. 이런 마인드로 가시라는 거야. 올라갈 땐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런 장에서 주의하실 거는 하루 이제 플러스 나는 날은 조금 손을 떼세요. 가만히 계셨다가 이렇게 좀 오늘 같은 날도 좀 짜증 나잖아요. 이런 날 오히려 자산을 모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모신용 이제 사모대출도 걱정들을 많이 하죠. 계속 노이즈가 나오니까 네. 오늘도 뭐 그것 때문에 그 모건 스탠리가 좀 빠졌던 것 같고 근데 이게 이제 핵심은 그거거든요. 돈을 빌리기 어려운 은행에서 빌리기 어려운 회사들이 주로 비상장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인데 그거를 이제 펀드를 조성해서 투자자 모아서 대출해 줬잖아요. 근데 요 회사들에 대해서는 그때 AI도 좋고 막 미국이 좋을 때니까 유동성 너무 좋잖아요. 한때. 그러니까 이 회사 자산 가치가 기업 가치가 100인데 200으로 측정해서 했던 거예요. 200으로 높게. 측정해서 자산 가치를. 네. 그럼 대출 더 많이 받겠죠. 그렇죠. 그 여기도 이렇게 회사들이 괜찮아? 믿고 맡기자. 근데 금리가 또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금 대비해서 이자도 많이 받고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이게 터진 게 언제죠? 그 물론 작년부터긴 하지만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갑자기 휘청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2월 말인가 3월 들어와서 이 오픈AI 아니죠. 엔트로픽의 클로드라는 그 맞아요.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AI를 삭제시키고 있다 지금 프로그램을 복제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대출에 좀 많은 부분이 그쪽으로 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회사들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상장 기업들은 주식시장에서 바로 반영돼요. 근데 비상장은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당연히 여기도 담보 가치를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과대평가돼 있으면 그 과정이 나오다 보니까 그 홍선앵커가 만약에 투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담보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요. 난 빌려줬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빨리 돈 달라고 환매 지금 달라고, 하려, 예, 그렇죠. 빨리 달라고 그런 요청이 거예요. 엄청 많아지는 예, 거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걸 조정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좋은 거예요. 이 거품을 제거하는 거라서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당장은 당연히 악재죠. 악재고 언제 진정될지도 모르겠고 거기다 고약한 게 뭐죠? 유가 튀니까 금리 튈까 봐. 금리 튀면 여기서 또 약한 골이 또 터져요. 그러니까 지금 금융주들이 막 휘청이는데 근데 너무 이거를 뭐 금융위기처럼 해석하지 마시고 미국의 그 모건 스탠리뿐만 아니라 JP 모건 여기에 연결고리는 좀 약해요. 이들은 그리고 지금 워낙 현금도 많고 그 미국이 또 그동안 규제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이게 금융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높진 않지만 어쨌든 요게 혹시라도 유가가 뭐 진짜 120, 130 가서 미국이 이제 연준이 우리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금리 인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인하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상 인상감에 이제 이게 터지는 거예요. 한번 터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시나리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한 이슈 맞지만 또 시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이거를 막 또 공포스럽게 너무 막 이렇게 너무 해석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또 큰일 날 것 같다. 막 이렇게까지는 보실 필요는 없고 이거를 적절하게 좀 자산 가치를 떨어뜨려주는 과정에서 그런 이제 노이즈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안 좋을 수밖에 없죠. 뭐 블랙스톤, 그 다음에 뭐 오늘 뭐 모건 스탠리도 그랬던 것 같고 일부 대출해준 기업들은 약간의 좀
리스크는 당분간 나올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정도로 일단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사님도 이제 소개를 해주셨고 결국 역사적으로 볼 때 전쟁으로 흔들렸던 구간은 매수의 기회였다. 네. 근데 S&P 기준으로 S&P 500 장기 그 지수 기준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전쟁 나고 나서 미증시 물론 빠졌죠. 다우도 간밤에 올해 들어서 네. 최저를 기록하고 물론 빠졌지만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게는 안 빠졌어요. 빠지진 않았거든요. 미국은 오히려. 근데 이제 유가에 워낙에 민감한 우리 아시아 쪽, 특히 뭐 동아시아 요쪽이 좀 영향이 크다 보니까 우리 증시도 초반에 전쟁 나고 초반에 굉장히 많이 변동성을 좀 보였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제에 대해서는 좀 단단하다. 이런 평들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한국은행 자료인데 이제 네. 전쟁 나기 전에 자료도 있고요. 한번 보시면 그 전쟁 나기 전에 이제 그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어요. 성장률 전망도 이렇게 26년도 여기 보시면 파란색에 올린 거거든요. 기존 전망보다. 근데 뭐냐면 금리 인하는 어려워요.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 자체는 좀 어렵지만 여기 보면 성장의 상방 리스크, 하방 리스크를 다 한국은행이 전망한 건데 뭐 상방 리스크는 아시죠? 반도체 경기 좋죠. 정부가 부양 많이 하죠. 관세 위험 예전보다 완화됐고 그다음에 원유가 그때만 해도 공급 과잉이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좋은 건데 이제 오른쪽 보시면 여기 불확실성인데 혹시 또 트럼프가 관세 추가 때리면 어떡하지? 요거. 근데 이거는 가능성 거의 없어졌고 전쟁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는 터졌어요. 그때는 그렇죠. 전쟁 전에는 요걸 꼽았는데 이란을 꼽은 거죠. 이걸로. 근데 실제로 터졌고 요게 지금 반영되고 있고 AI 과잉 투자 우려 있었잖아요. 요거 오라클 실적으로 일단 쏙 들어갔어요. 요것도 우려할 거 없고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나온 게 요 밑에 있는 거죠. 고환율, 고금리. 요 연결돼 있어요. 이쪽은. 그래서 지금은 경제 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전쟁을 통해서 지금 나와버렸기 때문에 근데 증시 가열은 해소됐습니다. 이에 빠지면서 그래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이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예상한 것처럼 좀 단단하게 가려면 국제 효과가 좀 잡혀야 되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안 잡힌다면 이 하방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에 이 성장률 전망이 좀 꺾일 수는 있어요. 예, 그렇게 보시고 다만 골드만삭스가 했던 얘기는 이제 전쟁 나고 했던 얘기예요. 실제로 국제 효과 $100 넘어도 IT 수출이 너무 좋기 때문에 뭐 예전과 다르다. 상당한 우리나라. 흑자. 네. 우리가 그때 기억하시죠? 그 2022년도에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네. 때 경상수지 적자로 갔어요. 아, 근데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그때는 반도체가 완전히 난리가 나가지고 안 팔렸죠. 공급 과잉에다가 사람들이 스마트폰도 안 사죠. PC도 안 사죠. 그래서 완전 공급 과잉. 지금은 아니잖아요. AI도 전이었고. 예. 네. 근데 지금은 AI 데이터 센터 지출. 그래서 이게 중요하거든요. 오라클 실적이 저는 그래서 되게 중요했다고 보는 거예요. 다행히 잘 나왔고 투자 계속하고 그러면 반도체는 크게 걱정할 게 없어진 거죠. 그래서 골드만삭스 의견이 맞고 또 AI 수요 급증 노무라도 비슷한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좀 위를 열려면 당연히 유가가 좀 떨어져야 되겠지만 유가가 오르는 구간에서 위는 못 열겠지만 이렇게 우리나라가 좀 밑에 안전판이 좀 22년간 분명히 다른 안전판이 하나 생겼거든요. 그걸 본다면 너무 좀 위축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일단은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노이즈 물론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계속해서 좀 있기는 있어요. 있습니다만 그래도 요거는 일시적인 충격이고 펀더멘탈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반도체, 이게 실적 이런 얘기 맞아요. 많이 하고. 과거랑은 네. 다른 거니까.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뉴스 통해서도 많이 보셨고 여기 삼프로 TV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거 사실 네. 공통된 의견이잖아요. AI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투자가 많아지고 AI 사이클 이어지고 그리고 한국의 반도체는 갖고 싶어도 못 갖는 자산이 됐어요. 나는 갖고 싶어요.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승자는 작년에 치맥 먹으러 온 젠슨왕이다. 다음 주에는 리사수가 옵니다. 맞아요. 리사수는 뭐 먹을까요? 치킨. 그 치킨으로 될까요? 젠슨왕하고 사촌 관계 아니에요?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같은 그죠? 또 대만인이고. 네. 근데 리사수 CEO가 한국 와서 또 삼성 하이닉스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네이버 만난다는 얘기. 네이버도 있는 거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오는 목적은 저는 또 여기도 분명한 것 같아요. 일단 메모리가 부족한 건 맞아요. 메모리 확보하고 싶고 뭔가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싶긴 하겠지만 어쨌든 리사수가 한국 온 건 제가 알고는 처음으로 알거든요. 온 적이 없는데 한국에 왔다는 거는 뭔가 지금 이제 받아야 될 선물을 받고 싶어서 온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한국의 메모리가 지금은 너무나 중요해졌고 전 세계에서 다 원하는데 줄 수가 없어요. 공급이 안 되니까. 이게
4년 전 전쟁과 지금 전쟁의 차이점. 큰 차이점이죠.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SK가 자사주 전량 소각 그렇죠. 이것도 엄청난 우리가 전쟁 때문에 이슈가 좀 가려져 있지만 사실 엄청난 변화거든요. 기업이 큰 기업이 자사주를 전량 다 없애버린다. 경영권 방어를 해야 되는 회사가 이렇게 위협을 느끼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일단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정부 정책이 물론 바뀌었잖아요. 상법 개정. 근데 과감하게 해버려요. 그냥 지금은.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명제를 보면 저는 어쨌든 이게 22년과는 분명히 다른 사이클이니까 하방이 되게 좀 단단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 증시 오늘도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생각보다 좀 버티네. 왜냐 아침에 출발은 되게 좀 무섭게 다들 느끼셨거든요. 맞아요. 뭐 야간 선물도 4% 폭락하고. 근데 끝나고 보니까 생각보다 또 잘 버티고 이제 그런 것들은 아마 이런 부분들도 좀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익이 상향이 되고 반도체 수요가 워낙에 좋다라는 그 추정치들은 변함이 없고 오히려 이제 올라가고 있는 있어요. 가운데 네, 맞아요. 유동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조금 반도체가 흔들려도 돈 될 다른 맞아요. 곳이 어딨나를 부지런히 좀 찾아가는 흐름이 예. 오늘도 좀 나왔던 것 같은데 반도체 얘기 조금만 더 해보면 계속 추정치가 좀 상향되고 있는 거죠. 네, 여기도 보시면 이제 저도 매주 좀 추적을 해보고 있는데 3개월 전에 삼성전자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가 80조거든요. 네, 지금 일주일 전이 183조 전쟁 나고 그래서 저는 전쟁 났으니까 좀 추정치 주는 거 아닌가 했더니 이번 주 들어와서 또 올라갔어요. 2조가. 185조. 그래서 삼성전자 어제 종가 기준이에요. 제가 어제 종가니까 오늘은 PER 더 떨어졌겠죠. 그렇겠죠. 8.05배. 아마 지금은 8배 안 될 것 같고 하이닉스가 5.16배니까 사실은 너무 싼 거 아닌가요? 사실 PER로만 보면 그죠? 우리나라 코스피는 8.9배. 30년 평균 PER이 9.8배니까 6천 정도가 딱 30년 평균 나오더라고요. 근데 다만 이거는 과정이고 혹시라도 뭐 데이터 센터 지출이 줄어들고 막 이러면 또 바뀌는 거니까 뭐 100% 이걸 믿으라는 건 아니지만 그냥 지금 있는 숫자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정치는 올라가는데 주가 자꾸 빠지니까 점점 더 싸지고 오라클은 데이터 센터 투자 취소 안 했고 더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주에도 코스피 이익 추정치가 2.5% 증가했거든요. 근데 지수는 전주 대비해서 지난주 얘기입니다. 이거는 10.3% 빠졌고 네, 이번 주는 좀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PER은 8.9배로 이런 상황이라는 게 지금 과거랑은 되게 다르다는 거죠. 우리나라 이익은 여전히 견조한데 주가는 좀 뒷걸음질. 예. 그러면 뭐 투자해서 이랬을 때는 투자하는 게 맞잖아요. 사실은. 근데 다만 이제 이거는 투자하신 분들이 각자 고민하셔야 되는 게 이 이익 추정치를 내가 믿어야 되나? 그러니까요. 그게 추정치. 고민이에요. 예. 근데 외국계 증권사는 너무 세게 부르니까 참 그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그냥 현재까지 팩트는 이익은 증가하는데 주가는 빠지고 있다. 그건 팩트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상향되는 이익 추정치가 주가에 반영돼 왔다는 걸로 이제 가정을 한다면 이게 이제 조금 둔화될 것도 지금부터 걱정을 해야 되는 건가 싶기도 뭐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어. 근데 이제 그동안 이익 추정치가 올라간 게 작년 8월부터 네. 이익 추정치가 본격적으로 올라갔는데 그게 한 260% 정도 올랐더라고요. 근데 주가 상승률은 한 150%밖에 안 돼요. 주가 못 쫓아갔어요, 아직도. 그런데 이익 추정치가 그럼 꺾여서 만날 수도 있는데 지금도 이익 추정치의 속도는 느린데 올라가요, 지금도. 그러면 아직까지는 저는 그걸 다 반영한 건 아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반영됐냐 안 됐냐보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러면 아직도 여전히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공급이 계속 줄고 공급은 크게 안 늘고 예상보다 수요는 계속 느는 사이클이 이어질 거니 이 사이클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금 바뀐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뭐 주가에 그런 게 다 반영 안 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팅창에서도 지금 뭐 영업이익 살벌하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제 이런 추정치다 보니까 맞아요. 좀 확인이 그렇죠. 필요하다라는 분들도 의견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요 코스피 우리가 PER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충격 받고 8배다. 8배 때는 이거는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그때 급락했을 때 좀 많이 네. 했었는데 지금 수준 8.9배 뭐 요 정도 9배, 8배 사이 요 정도 수준은 어떤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과거에 그러니까 네. 이렇게 제가 오늘 나온 보고서 중에 그 네. 한국투자증권 염동찬 연구원이 그분이 퀀트 하시는 분인데 이런 거를 딱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뭐냐면 2000년 이후로 지금 20년 지났죠. 이렇게 하루에 코스피가 8% 빠진 날이 몇 번 있었냐면
8번 있었대요. 적진 않죠. 적진 않죠. 근데 그 중에 2번이 이제 금융위기 때. 그건 특수한 경우고, 그다음 코로나 때. 이 2개를 제외하면 평균 몇 % 빠졌는지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8% 빠진 그 상황에서 저점까지 마이너스 22.5 정도 나온대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그걸로 계산을 해봤더니 지수가 4,900 나와요. 지금 만약에 그걸 대입을 하면 이번 저점은 4,900이 되는 거죠. 얼마 전에 5,090, 80까지 갔다 왔죠. 거의 얼추 비슷하죠. 그래서 거길 보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극단적인 좀 가정을 한 거고, 그다음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때 당시에 빠졌을 때 PER을 계산해 봤대요. 8배 정도에서 저점 나왔대요. 8배 하면 4,800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5천을 깰 수도 있어요. 뭐 만약에 혹시 또 주말이나 또 다음 주에 뭔가 상황이 악화되면. 근데 이제 염동철 연구원님 의견도 비슷해요. 밀리면 사야 된다. 왜냐하면 그 과거에 그런 데이터를 봐도 5,100이나 5,000 혹시 깨지면 그 저점에 거의 부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에서 이렇게 정리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런 과거 데이터를 봐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사실 저번에도 2번 정도 찍고 왔죠, 지금.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가 무조건 뭐 앞으로의 미래를 보장하는 건 아닌데 8번이라는 그런 데이터는 충분히 저는 좀 검증된 데이터로 또 보고 있기 때문에 5천 초반에서는 겁먹을 필요는 저는 좀 없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마감가 기준으로 5487 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과거 대비했을 때 최악의 경우를 그 플러스 마이너스 가정을 하면 하단이 4,900, 4,900. 900이나 800 정도. 800. 근데 우리가 찍었던 저점이 5,080 한번 찍고 왔으니까 그쵸. 거의 사실 좀 찍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코스닥이 좀 더 상대적으로 너무 강했기 예, 때문에 그리고 사실 최근에 떨어질 때도 물론 같이 떨어져도 상대적으로 좀 덜 떨어지는 느낌이 있었어서 감지는 좀 되고 있었거든요. 이런 것도 하나의 신호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좀 주식 잘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3월은 코스닥 아니냐 아, 그런 또 얘기들이 많이 나요. 왜냐하면 3월에? 3월에 액티브 ETF가 출시 예고가 이미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한 달 전부터. 근데 하필 그때 전쟁 터지니까 지수 관련주 다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지수를 올릴 수는 없어요. 뭐 삼성전자를 위로 또 땡겨서 갈 수는 없으면 돈은 있거든요. 어디로 갈까? 그러면 이제 모멘텀을 찾아가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3월에 또 액티브 ETF 2개나 나오고. 근데 저도 이렇게 관심 많을지 몰랐지만 어쨌든 엄청나게 관심들이 많으셨고 그 2개가 흥행을 하니까 지금 다음 주에 또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럼 아까 사람들이 이제 말씀하신 바이오도 예, 있고. 그거 네. 찾아다니는 거죠. 그럼 당분간 관심이 글로 쏠려요. 그래서 코스닥은 오늘 그래서 되게 또 의미 있는 게 오늘도 사실은 예전 같으면 코스닥이 더 빠졌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러셀 2000이 더 빠지거든요. 근데 미국과 다르게 오늘 코스닥이 올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지금 특수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지금 3월은 코스닥의 개별주를 보고 계시고 종목 찾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ETF에 뭐가 들어갈까? 이걸 맞아요. 되게 좀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구성 종목에 상당히 관심이 네, 관심이 많아요. 진짜. 왜냐하면 그거를 잘만 선택하면 수익률이 굉장히 단기간에 급등하니까. 네. 그러면 전반적으로 코스닥의 종목 찾기가 시작이 되면 코스닥에 돈들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당분간은 좀 코스닥 우위가 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저는 좀 드러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ETF가 진짜 많이 커졌고 활성화가 됐고 ETF 투자를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변동성이 아래로 크게 나올 때 ETF 때문에도 올라갔지만 이 변동성도 ETF 때문 아니야? 라는 게 조금 의견이 뭐 그럴 수도 있었는데. 있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나온 지가 뭐 일주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래로 변동성은 아니고요. 코스닥은 예. 아직은 아니고 근데 나중에 어느 정도 이게 이제 활성화되고 코스닥이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근데 수급이 그러면 인기는 언젠간 떨어지게 되거든요. 뭐 계속 인기 있을 수는 없어요. 또 이게 코스닥 이렇게 하시다가도 또 갑자기 코스피에 뭔가 스타 주식이 나오면 또 글로 쏠려요. 그게 사실 운명이잖아요. 네. 주식시장에. 그러면 이제 역효과 나기 시작해요. 돈이 빠져요. 그럼 빠지면 ETF 때문에 더 빠집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억하시겠지만 그 2차 전지 ETF가 나올 땐 좋았잖아요. 근데 무너지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죠? ETF 때문에 충격을 또 받습니다. 이게 악순환이 반복돼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말란 법은 없어요. 그리고 코스닥 ETF, 액티브 ETF 주의하실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이게 저도 정확한 기간은 모르는데 보통 리밸런싱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갑자기 종목들이 바뀔 수 있어요. 편출되는 기업은 수급이 빠져버리니까 충격이 두세 배 나와버리겠죠. 그래서 들어갔다고 무조건 좋아하실 게 아니라 잘 업데이트를 하셔야 돼요. 혹시 ETF에서 액티브는요, 이게 되게 유연하게 하거든요. 종목을 갑자기 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편출되는 기업들에 대한 리스크는 항상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직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지금은 뭐 좋죠. 분위기 좋지만 말씀하신 대로 주가 코스닥 시장이 좀 인기가 떨어지고 그럴 때는 아래쪽 충격도 나중엔 나올 수 있는 거는 좀 차후에 고민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은 아니어도. 당장은 아니죠. 네. 당장 뭐 인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모든 것에 사실은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요게 이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이렇게 네. 진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제 다음 주에 또 주목할 만한 일정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청와대 쪽에서 자본시장 3대 개혁 방안 공개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다음 주에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증권사 사장단을 맞아요. 한다 뭐 이런 뭐 일정도 좀 나와 있기도 하고 뭐 금감원 쪽에서는 코스닥 체질 개선 방안 뭐 이런 얘기도 있기도 하고 어쨌든 정책 쪽으로도 우리가 계속 좀 맞습니다.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정책 얘기 좀 넘어갈까요? 맞습니다. 원래는 다음 주에 이제 증권사 사장단하고 간담회가 주제가 생산적 금융이에요. 아,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돈 보내지 말고 기업 대출이나 이런 데 생산적인데 돈을 보내자. 근데 지금 전쟁 나가지고 약간 주제가 조금은 바뀐 거는 같아요. 좀 금융시장 안정화. 아 그래요. 근데 여기도 이 얘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국민성장펀드입니다. 국민성장펀드. 예, 여기의 핵심은 코스닥이에요. 네. 국민성장펀드는 주로 중소기업에 많이 들어갈 거예요. 요거 얼마인지 아시죠? 150조. 150조. 정부가 75조, 민간이 75조를 됩니다. 그래서 화면 5급, 좀 보여주세요. 예, 5급 3특이라 그러죠. 이렇게 네. 지역을 나눠요. 여기다 특화돼 있죠. 수도권은 경제문화, 바이오, 반도체. 뭐 여기 호남권은 재생에너지로 유명하죠. 그다음에 동남권은 자동차 전 이렇게 권역을 나눠서 1, 2, 3번은 여기다가 해상에다가 전송 깔아가지고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데 전력망 구축해서 보내주겠다. 요거를 2030년까지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이걸 왜 하냐면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 지금 잠재 성장률이 1.8이거든요. 90년대 7%. 이대로 가면 우리 0% 가거든요. 그래서 요걸 해야 돼요. 지금 국민성장펀드로 우리 좀 이게 좀 성장률 올리자. 근데 여기서 핵심은 AI고 AI에 관련된 그런 기업들을 좀 우리가 도와주겠다. 돈을 뿌려가지고 해주겠다. 그래서 실제 KB금융지주 비롯해서 우리나라 이제 금융지주사 5대 지주가 2030년까지 무려 한 508조를 투자합니다. 예, 생산적 금융에 508조를 지원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많은 돈들이 들어가는데 삼성전자도 들어가요. 들어가지만 어쨌든 그 효과는 중소기업에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AI도 들어가고 되게 많아요. 여기는 안 적어왔지만 로봇도 있고 뭐 신재생 에너지 있고 그런 산업들에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 혜택을 받게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대통령 얘기는 이게 부동산의 갈등 우리 생산적인데 좀 돌리자. 요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코스닥한테도 되게 좋은 뉴스거든요. 정책이니까. 그래서 코스닥 시장한테 되게 좀 활성화 대책 중에 저는 하나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또 이게 맞는 방향이죠. 이렇게 주식시장으로도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도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정책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사님하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채팅창에서 앵커님아 지금 큰일이에요. 비상이에요. 이런 말씀들 이제 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인가 봤더니 환율 얘기와 지금 유가 얘기를 좀 해주고 계시는데 1,500원 육박하는 요 상황과 1,499원, 1,500원 육박 이렇게 지금 가고 있네요. 10원 이상, 10원, 50전 이상 지금 뛰고 있는 상황이 포착이 되고 유가 같은 경우도 좀 올라간다. 뭐 이런 상황들을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물론 이사님이 너무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말자 초반에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지금 제일 민감한 게 이제 유가고.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예요. 사실 그게 참 네. 어려운데 네. 이제 여러분마다 다 다르시잖아요. 네. 뭐 저라면 저는 그냥 버티겠지만 나 도저히 못 버티겠다 진짜 이런 이게 계속 이런 뉴스 나오고 또 환율 올라가고 공포스럽잖아요. 뭐 그러게요. 1,500원 넘으면 또 보통 일도 아니고
그러시면 그런 분들은 본인이 결정을 하시긴 하셔야죠. 뭐 현금 비중을 좀 나는 NX에서 일부 확보하겠다. 오늘 밤에 또 뭔 일 날지 모르니까. 그건 각자의 선택 문제인데 장기적으로는 저는 기본적으로는 여전히 뭐 시장은 살아날 걸로 좀 보고 있지만 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누가 그걸 예측하겠어요. 어떤 그렇죠. 전문가가 네, 와서 뭐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어떨 것 같습니다. 맞출 수도 없는 거고 오늘 밤에 또 갑자기 트럼프가 무슨 얘기할지 너무 예측 순식간에 또 불가죠. 예. 네. 그래서 그거를 견디실 분들은 좀 견뎌내시고 뭐 저라면 견뎌요. 근데 이제 못 견디시겠다. 아까도 질문하신 분들은 약간 그거거든요. 아, 나 진짜 너무 힘들다 지금. 그럼 일부 덜어내세요. 그리고 좀 비싸더라도 월요일 날 다시 사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각자 스타일대로 좀 고민해서 실천에 옮기시면 될 것 같고 다만 큰 그림에서는 결국 전쟁은 끝나거든요. 그래서 너무 큰 그림에서는 저는 좀 위축되지 말자. 또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도 충분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너무 공포에 빠지지 말자.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달러 원 환율이 야간 거래 그 장중에 1,500원 넘어서는 흐름이 지금 나타났다라는 지금 상황이 좀 포착이 되고 달러 원 런던장에서도 장중에 1,500원 상회한 1,500원 10전 이렇게 거래가 된 상황, 유가가 좀 올라가고 있다. 이런 부분도 포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계속 주말 사이 어떤 얘기가 나올지 예상에 불과하니까 좀 큰 그림을 보자라고 이사님하고는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야기 좀 이어가 볼까요? 그래서 한 축은 이제 말씀해 주신 국민성장펀드 비롯해서 우리의 정책적인 기대감, 한 축은 뭐 계속해서 몇 년간 증시의 큰 줄기가 되어주고 있는 AI잖아요. AI 지금 사실 AI 쪽이 조금 뭐 여러 가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투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고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기는 있지만 지금 집중해야 되는 게 뭘까요? AI 계속 저는 집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왜냐면, AI 자체. AI 자체. 그러니까 AI에서 파생되는 게 결국 그거잖아요. 데이터 센터고 데이터 센터의 두 축은 그거죠. 하나는 반도체, 그렇죠. 하나는 전력.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력, 에너지. 예, 거기 관련된 산업들 아까 다 소개해드렸고, 뭐 당연히 반도체고, 그리고 이제 요건 뭐냐면 이 시대가 이미 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너무 이제 이란 이슈에 빠져 있긴 하지만 세상은 이렇게 매일 바뀌거든요. AI 비서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고, 여러분들이 이제 레스토랑 예약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여기 챗봇한테 부탁하시면 얘가 이게 실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캐치 테이블 아시죠? 네. 이제 우리나라 아니고 이제 미국으로 이걸 좀 바꿔보면 예약이 안 됩니다. 예, 얘를 뭘로 믿고 얘가 이걸 하겠어요? 그래서 얘가 음성 합성 기능을 활용을 했대요. 합성을 해가지고 사람처럼 이제 대화해서 그 예약에 성공을 했다는 그런 이제 얘기도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지금은 세상이 이제 우리가 AI 챗봇과 대화하는 걸 통해서 얘가 스스로 학습하고 계획 세워서 이런 레스토랑 예약까지 다 해주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바로 토큰이라고 그러죠. 토큰이 그냥 한 마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토큰인데 저거를 우리랑 1대1로 대화할 때는 토큰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얘가 이제 스스로 행동하죠. 저 레스토랑에 전화까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토큰이 들어가겠어요. 대화보다 그걸 시켜서 그들이 이제 네, 알아서 행동을 계획까지 하면 짜고.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 하나 더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지금 이미 이게 나와 있어요. 실제로. 뭐 오픈클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토큰 사용량이 이렇게 폭발할 거거든요. 이 토큰은 다 메모리예요. 메모리가 이걸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보면 지금 우리는 지금 메모리 산업이 우리 생각보다 지금 훨씬 커지고 있는데 이런 리스크에 자꾸 빠지게 되면 이제 이걸 못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거는 이런 거 아닌가 저는. 왜냐하면 통제가 안 되는 이란 참 저도 어렵습니다. 월요일 날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건 제가 예측할 능력도 안 되고요. 저라면 여기 이런 데 더 주말에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다음 주에 어떤 걸 좀 투자해 볼까 그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사실 주말에는 조금 머리 비우고 쉬어야 좀 그렇죠? 네. 활력도 얻는데 요즘은 좀 쉽지가 않아요. 그죠. 예. 이사님은 원래 안 쉬시잖아요. 예, 제가 주말에 알기로. 공부해야죠. 일하시잖아요. 이런 전쟁 공부 아니고 이런 네. 공부해야죠. 그러니까 조금 단기간에 볼 요 노이즈와 네. 어떤 구조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좀 더 구조적인 쪽으로 집중해야 된다. 네. 오늘 뭐 에너지 말씀해 주셨고 AI 쪽에 반도체 뭐 이런 큰 그림들을 좀 그려 주셨습니다. 저 요 얘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 어쨌든 미중 정상 만남이 예정이 되어 있고
이런 것도 이제 미리 좀 의제 조율하는 만남도 예정돼 네.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오늘 사실 2차 전지 쪽에 좀 이슈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이런 사항들도 좀 있을까요, 이사님? 근데 2차 전지는 네. 좀 악재 나왔죠.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요. 중국의 소재를 뭐 수입한다.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여기 이제 회담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다고 미국에서 그럼 중국 그 배터리나 소재를 쓸까요?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근데 이제 유화책을 좀 제시해야 되니까 지금 이란과도 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일단 이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해서 그래서 당분간은 2차 전지에 좀 부정적인 건 맞지만 장기적인 저는 방향은 바뀐 건 아니라고 봐요. 예, 결국 미국이 중국 규제하는 이슈는 계속 이어진다. 예, 그렇게 해서 또 탄생한 정권이 트럼프 정권이거든요. 그 기조를 바꿀 수는 없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염려하지 마시되 일단 단기적인 좀 악재는 나온 건 주가에 좀 반영은 좀 불가피한 좀 부분이 올해 이번에 좀 나왔다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중국 관련해서 제일 큰 건 그거 같아요. 에너지 수출. 중국이 받아줄지는 모르겠어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중국한테 제시할 카드 중에 하나가 우리 원유 사가라. 우리 LNG 사가. 이걸 제시한다고 하는데 그 중국이 받으면 조선주한테 굉장히 큰 호재가 되겠죠. 예, 왜냐하면 이 배로 실어 날라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새로운 또 수요가 하나 생기는 거니까. 근데 중국이 받아줄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그래서 그 이슈를 한번 좀 이제 2주 정도 남았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말씀 쭉 중에 답은 다 있었는데 좀 다시 한번 그 중심 좀 잡아주고 가세요. 이렇게 급락, 급등까지는 아니지만 네. 지난주부터 해서 사실 좀 어지러운 시장이 계속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일희일비하게 되거든요. 중심 어떻게 잡아볼까요? 근데 이거 그러니까 제가 뭐 여기서 얘기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진짜 그냥 경험에 달린 것 같아요. 정말 경험 많은 분들은 이런 하락장 여러 번 겪어봤기 때문에 좀 약간 마인드 컨트롤이 되는데 사실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이런 변동성 겪어본 적이 없거든요. 힘들죠, 당연히. 그리고 사실 주식 잘하신 분들도 이런 변동성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실. 맞아요. 올라가는 변동성은 즐겁지만. 맞습니다. 예. 근데 뭐 이런 변동성은 우리가 주식 투자 2, 30년 할 때 앞으로 수도 없이 또 겪어내야 되는 변동성이니까 너무 이걸 불편해하지 마시고 말씀드린 거 결국 여러분도 정답은 아시잖아요. 전쟁 언젠가 끝나고 유가도 잡힐 거고 환율도 내려갈 거고 다만 지금 당장 다음 주가 또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거기에 대한 정답은 제가 드릴 수가 없고 네. 저는 말씀드리는 정답은 전쟁으로 인해서 구조적으로 바뀌는 이 산업 그걸 더 공부해 보시고 그 전쟁이 나도 안 바뀌어요. AI 투자는. 예. 거기서 계속 다음 주에 만약에 뭐 오늘 이제 환율 때문에 혹시 이 분위기로 가면 월요일에 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걸 또 너무 두려워서 도망가는 것보다는 주말에 또 공부했던 기업들을 적절하게 저는 또 담아가는 그런 또 기회로 한번 활용하시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적 변화를 좀 크게 보는 예. 투자 전략을 갖고 가는 게 중심을 잡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의도 인사이트 오늘은요. LS증권 염승환 이사님의 인사이트와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